안녕하세요.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자, 오늘 소비자 핫이슈 코너에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창 거의 전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우리가 살 길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제일 아트 스튜디오 대표 유제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제일입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일이죠. 뭐 미국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거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정치권들은 아직도 진영 논리에만 갇혀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정말 너무 힘든데 암담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와중에 정말 조그만 우리나라가 살 길은 도대체 뭘까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이렇게 살벌하게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 그럴까요? 그걸 조금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거는 기술 플랫폼이기도 하고 5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선망이 깔릴 땐 시스코 시스템즈 미국이 인터넷 기술의 백본망을 자기네들 회사가 깔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백본망을 요번에 화웨이가 무선통신과 관련해서 5G에서 화웨이가 까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4차 산업에 있어서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공장 자동화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니까 이 백본망 자체를 중국한테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미국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건 결정적인 요인이죠. 관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술, 새롭게 열리는 산업 영역에서의 기술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기술 전쟁, 정보 전쟁. 정보 전쟁. 그렇죠. 근데 이제 주요 타겟이 일단은 화웨이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웨이 주기기에 전 세계가 나선 모양새인데 사실 이 화웨이가 지금 거의 삼성을 넘어서서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삼성이 오히려 이제 1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국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몽골임을 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푸틴을 만나러 가서 러시아랑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보면 이렇게 이 화웨이의 지분 구조라든지 화웨이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분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냥 국가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이런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중국 군대에 소속돼 있는 조직 아니냐. 군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지분이나 출자나 이런 관계에서도 그런 의심을 미국이 제기를 하죠. 제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 제기를 시작한 거는 2012년이에요. 그때 미국 하원정보위원회가 보고서를 하나 발행을 하는데 중국 통신사 화웨이와 ZTE는 이미 초반에 미국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손들었죠. 제기하는 미국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2012년에 내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화웨이가 통신망을 통해서 미국의 핵심 기술과 핵심 정보를 빼간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 정부와 군사 뭐 이런 데 활용한다. 라고 하는 이제 문제제기가 아마 이 화웨이 사태의 아주 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 기업으로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각종 그러니까 확정 지을 수는 없으나 너무 의심이 많이 드는 기업이다. 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죠. 그 이번에 사실 러시아하고 손잡을 때도 기업 간의 어떤 투자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정부 대 정부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서로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이거를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이라서 이게 이미 경제 문제, 뭐 산업 문제, 기업 문제를 완전히 넘어선 국가 간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패권 전쟁이라고 하죠. 패권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제3차 세계 대전의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뭐 무기만 안 썼지. 그러니까 세계 대전 전에 있었던 그 블록 경제라는 면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고 그리고 블록과 블록 사이에 첨예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에서 전쟁이 났지는 않았으니까 3차 대전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이건 거의 제3차 블록 경제화. 전 세계가 전쟁으로 가기 있는 전조 증상.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항상 세계대전을 할 때 전쟁 무기를 빵 쏘고 보다 블록 경제화를 세계대전에 한 그 프로세스로 보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3차 세계대전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록 경제화가 된다는 건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편짜고 이건 정말 살벌한 일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화웨이는 뭐 우리는 스스로 기술 개발해놨고 네. 또 뭐 미국이 뭐 구글이 지금 일단은 그 서비스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네. 뭐 우리는 그걸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해놨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실질은 어떨까요? 지금 거의 뭐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다 등 돌리고 있는 입장이고 제일 먼저 얼굴 철판 깔고 돌아선 건 일본이잖아요. 중국은 우리랑 다르게 네. 내수 시장이 큰 나라잖아요. 일단 유튜브 사례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유튜브가 중국에서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돼버렸어요. 그 중국에는 사실은 유튜브만한 플랫폼이 현재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만한 플랫폼이 10개 정도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화웨이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못 버틴다고 보죠. 네. 일단은 왜 그러니까 OS 문제만 이런 얘기했을 때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화웨이가 결정적으로 못 버티는 건 OS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의 문제죠. 그 부품들 그래서 ARM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중국은 완전 독자적으로 핸드폰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없어요. 만들면 엄청나게 꾸진 핸드폰이 나오지. 가장 앞선 최신 모델의 핸드폰은 중국 기술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본 건데 네. 컴퓨터에서 중앙 연산 장치로 CPU 그렇죠. 표현하는데 모바일에서는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래서 AP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AP의 공급 업체가 최근에 우리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게 이제 ARM인데 이게 아주 치명적인 그 업체는 인텔하고 퀄컴이고요. ARM은 그 설계회사. 네, 그래서 그러니까 A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ARM이 이 ARM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겠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대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 ARM이 중요한 게 ARM 기술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핸드폰이요 폭발해요. ARM은 간단한 게 뭐냐면요. 저 회사가 영국 회사인데 영국 회사들이 되게 재밌는 게 영국이 제조 능력은 꽝이거든요. 제조 능력은? 네, 영국은 제조 능력,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뭐해서 그건 꽝인데 설계 능력과 디자인 능력 이런 게 되게 뛰어난데 이게 ARM이 왜 중요하냐면 그 CPU를 그러니까 전기를 조금 쓰고 효과적으로 그 연산을 하게 컴퓨터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CPU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쿨러가 이만해지거든요. 쿨러가 열을 식혀야 되니까. 뭐 냉각 쿨러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고에너지를 쓰면서 연산을 하기 때문인데 발열량이 적어지려면 저전력으로 프로세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저전력으로 프로세싱을 하는 기술에 그 답을 내놓은 회사가 ARM이에요. 그 갤럭시 노트에서도 발생했지만 터진다고요.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열을 못 버티면 폭발해요. 그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 처리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지 연산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장치가 터지면 거기서 발열이 돼 불이 나면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ARM은 현재로서는 이거에 있어서 저전력 소형 프로세서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퀄컴이고 인텔이고 ARM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거를 프로세서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퀄컴도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 삼성이 퀄컴을 인수할 기회가 한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이 구글도 인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구글도 인수할 기회. 근데 이제 뭐 상대도 안 해줬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런 전망만 있었어도 또 재밌는 게 옛날에 LG가 데이콤 인수했잖아요. 그게 지금 LG CNS인데 그 LG CNS가 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이제 프로세싱 이런 거 할 때 중국 텐센트가 와가지고 빌빌거리던 회사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LG CNS하고 텐센트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글로벌한 시장을 바라보는 이 뭐랄까 관점이라 그럴까요? 이 폭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문제는 관료 조직화되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이 IT 쪽 신수산업 봤을 때 이 신수산업을
아니 반도체나 기타 등등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프로젝트로 했지 시작 자체를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뭐 했다라는 게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뭘 하지를 못했다.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HD TV 같은 경우도 지금 당연히 HD TV 시대가 왔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네. 그래서 HD 같은 경우도 국가 프로젝트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돼서 국가가 주도하지 않은 시기가 오고 그냥 기업이 여유 자금이 돼서 그러니까 15년 정도니까는 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국가가 이런 신수산업 프로젝트를 주도하지 않고 기업한테 맡긴 이후로 과연 신수산업이 제대로 큰 게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 드론도 놓쳤죠. 드론도 놓쳤죠. 중국에 놓쳤지.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에 있어서 컨텐츠 시장에서도 컨텐츠를 만드는 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이게 지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많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이제 화웨이는 네. 우리가 지금 화웨이 장비를 이통 3사들이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5G 망을 전국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화웨이가 싸죠. 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화웨이하고 거래를 끊어라라고 지금 이제 아주 구체적인 압박을 미국 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이 와중에 살 길이 될 것이냐. 일단 이럴 땐요. 네. 저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봐요. 좀 더 버티자. 뭉개하죠. 뭉개자. 자한당 쪽에서는 계속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안 취한다고 난리잖아요. 이럴 때는 확실한 입장을 우리가 뭔데 확실한 입장을 취해요? 제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하고 미국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뭔데 한쪽 편을 확 들어요. 양쪽을 싹 보면서 뭐가 이익이 될지를 귀신같이 빼내는 거. 그게 오히려 우리 전략 속으로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이럴 때는요 몸 베베 꼬는 게 너무 아니 이러면서 그냥 몸 베베 꼬고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입장 밝히지 않고 하는 게 이거는 몸값 올리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다. 그리고 어쨌든 낙수 효과가 일정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LG 스마트폰이 화웨이 무너지면서 더 많이 판매된다든지 삼성도 지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귀신같이 해서 이 무역 전쟁이 사실 계속 길게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결론이 날 텐데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쪽을 이기는 어렵다. 지금 뭐 달러 패권의 시장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서 어쨌든 길든 짧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뽑아내는 전략을 세우는 거.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라는 거요. 미국 시장이라는 걸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재로서 보지만 그거 미국하고 유럽이나 얘네들은요 무역이나 이런 교역을 멈추면 가격이 올라가는 수준에서 멈춰요. 타격이. 아까 AP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뭐 만든 뭐 AP에서 엑시노스, 스냅드래곤, 이 애플의 A 시리즈가 됐던 이 모든 것 다 ARM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ARM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한국엔 이 기술이 없다고요. 중국하고 한국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제조를요. 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뿐이지 만약에 이렇게 블록 경제가 만들어지면 쟤들은 물건을 만드는데 비싸게라도 만드는데 중국하고 한국은 아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니까 현재로서. 이길 수가 없는 거네. 선택은 명확한 거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하루아침에 한 적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도대체 미국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단순히 그냥 국력이라고만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요 미국이 마지막 찬스라고 봐요. 미국이 중국을 밟을 수 있는 중국이 이번에 딱 밟히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도 ARM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AP 독자 기술이 있어야겠다. 어플리케이션 독자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중국이요 이 모든 게 다 독자 기술이 있었다면 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중국이 이대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다. 시대한 기술과 시장 내수 시장까지 다 갖추고 그리고 지금은 뭐 러시아 해봐야 뭐 GDP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돼요. 근데 상징적인
군사적인 어떤 상징일 뿐이지 푸틴도 알고 시진핑도 알아요. 우리 자기네들이 중국을 외교 무대에서 뭐 강대국 이렇게 하지만 자기네들이 미국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인 기술력, 내수시장, 자원, 뭐 발권 안 된다고요. 네. 뭐 IMF 통화바스켓에 들어가서 기축통화국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가 거래가 되냐고요. 네. 위안화 채권, 뭐 기타 등등. 위안화가 유통이 되려면 선물 시장이라든지 자원 거래가 위안화로 거래해야 되는 자원이 어디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로 뭐 석유도 식량도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원에서 전략 자원들이 달러로 유통이 되고 그리고 말이 공해상이지 미국의 말은 아니에요. 항공만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도 다 덮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이거 법을 할 때 뭐 국제법으로 하나요? 국내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국내법으로 했더라고요. 국제긴급경제제한법. 네, 저거 되게 재밌는 법이에요. 저거 왜 되게 재밌는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발생했을 때요. 네. 미국 기업들이 그 나치하고요. 네. 무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역하다 걸려가지고 감옥 갔었던 게 부시 할아버지. 요번에 돌아가신 부시 아버지. 돌아가신 부시의 아버지. 그때 이제 그 독일 전투기가 뜨려면 그 첨가제를 넣어야 되는데 연료에다 첨가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연료 첨가제를 전쟁 상황에서 나치에다 파는 거예요. 아, 그때 생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 때문에 생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50년 정도 네. 동안에 그냥 죽은 법처럼 법은 있지만 실제로 발효한 적은 없는 네. 이런 상태로 계속 있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제 긴급 경제 제한법.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연방 국가잖아요. 네. 연방 국가고 분권 국가고 네. 그런데 미국에서 하나의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지금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할 때 네오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네. 민주당 출신들이거든요. 민주당 출신들인데 이 민주당 출신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뉴라이트가 주사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중에서들이 비슷한 게 뭐냐면 국가 안보나 이렇게 해서 좌파 블록에서 미국 좌파 블록에서 이 분권적이고 이런 거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뺀 거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시키는 이런 식의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권적인 국가에서는 개혁이 안 되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로비스트나 기타 등등 다 막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집중된 권력의 강한 권력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되게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맨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이인간주의 유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네오콘에 있어서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를 죽은 법에서 찾아요. 죽은 법에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찾아요. 그럴 때 보면 대통령 권한은 전시 때 제일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쟁 관련 법들을 일상화시켜요. 전쟁 관련 법들을 평시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로 법을 만들 때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전쟁이 끝나면 없어진다 이렇게 법을 만들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거나 그 법을 잘 안 쓰는데 네. 유명무실화된 걸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사실은 어딘가 구석에 있지만 거의 사용되진 않지만 네. 아주 희한한 법들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서 적용한 것이다. 국가 안보 및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 간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한테 부여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돕는 나라에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걸 돕는 나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법이 그렇게 적용이 돼 있는 거죠. 의회의 승인이나 감사, 감찰 이런 거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라고 했더니 전시 체계에서 만들어진 법들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러시아, 리비아, 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 예멘, 중국, 콜롬비아.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무역계에서도 지금 이게 관세를요 2천억 달러 아니에요. 네. 200조입니다. 200조. 근데 어젠가 또 3천억 달러 네. 또 더 할 수 있다 뭐 이러고 또 막 얘기하고 이게 그냥 대충해서 200조 지금 환율을 따지면 지금 2,400조예요. 240조죠. 240조. 그러니까 중국이 물건 싸게 만들어봐야 그래? 그럼 니네가 물건 싸게 만든 거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버리겠어. 상품 경쟁력은 없애버리겠어 이거잖아요.
저 지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국면에 유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네. 이제 뭐 개인적인 네.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그러는데 그럼 트럼프가 지금 재선하는 게 내년 11월 말이죠. 11월이잖아요. 네. 선거죠. 예, 연임할 수 있는 연례를 할 수 있는 선거가. 네. 그러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 국면이 계속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에 있어서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냥 트럼프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선에서 끝나지 않고 트럼프가 이런 걸 보여줬다면 이 위대한 중국이라든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트럼프가 사람들이 너무 여론조사랑 상관없이 실제 선거에 들어갔을 때 또 트럼프한테 질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저는. 트럼프가 하는 이런 행위들 복잡하게 아주 다이렉트하고 속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안 져요. 이런 싸움을 걸었는데 중국한테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약간 똘 아이 그다음에 약간 뭐 이런 좀 몽뚱한 깡패 막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그 전략이 굉장히 연구된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동물적으로 인정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물적으로 타고난 협상가죠. 그렇죠. 이 사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장표가 굵은 거니까 실패를 대부분 많이 하면서 네, 성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네. 트럼프가요. 자기가 불리하면 그렇게 싹싹하네요. 자기가 불리한 배워가야 됩니다. 자기가 이게 사다가 자기가 불리한 싸움이다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네. 그 김정은한테 대하는 거 보세요. 네, 완전히 내용을 왔다 갔다 하죠. 네. 아니 어쨌든 저기 미중 무역 분쟁 얘기하다가 이게 옆으로 번졌는데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양이라 그럴까요? 네. 뭐 추경 포함해서 그 부분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민간 경제에 돈을 풀어야 되는 건데 네. 민간 경제에 돈을 푸는 게 이게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돈을 벌면서 풀면 정말 좋지만 네. 안 되니까 맨날 빚으로 풀잖아요. 네. 뭐 이 김대중 정부 때 카드 대란 나는 거 빚으로 푼 거고 그렇죠. 최경환이 담보대출을 늘리자는 네. 것도 빚으로 푼 거고 네.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빚으로 푸는 거예요 사실은. 빚으로 푸는 건데 그 빚의 주체가 가게가 아니라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냐면 가게에다가 더 빚을 내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가게의 부담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한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구분을 한다면 네. 자유한국당은 시장에 돈이 풀려야 되는 걸 니들 빚으로 해라. 카드를 늘려주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든 네. 가계 빚으로 시장에 돈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급한 대로 정부 빚으로 네. 정부 빚으로 그걸 또 한다고 재정 안정성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는데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지금 더 많이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그 추가 경정 예산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국회 정상하고 뭐 그건 다 관심 없는데 뭐 법 바뀐다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뭐 그 되는 대로 해더라도 추경은 지금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물어지기 시작하는데 물 한 방이라도 떨어뜨려 줘야 되는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발목 잡는 건 저는 진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뭄에 가계 경제에 돈을 흘러가는 게 네. 빚으로 하는 건 안 되고 그러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거나 재정 지출을 하는데 지금 빚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건데 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 지출을 하면 좋죠. 뭐 그리고 아니면은 기업 쪽에서 투자를 하건 뭐를 하건 이게 돈이 흘러오는 데 있어서 꼭 지금은 그러니까 가장 건전한 투자가 발생하고 돈을 벌어오면서 가게에 돈이 투입되는 방법 지금 당장은 없으면은 일단은 IMF 때 기업들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가게가 희생을 했듯이 기업과 정부 부분에서 희생을 해서라도 가게 쪽으로 돈을 흘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막는다라는 건 뭐 여기서 양아치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굉장히 고급진 방송이니까. 네, 어쨌든 네. 뭐 얘기가 막 엄청 길어졌습니다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이제 뭐 화해 사태를 시작을 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이제는 제3차 세계대전. 세계 3차 대전 초입이죠. 초입이죠. 예.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예. 자, 가장 목표량이 큰 나라 1등이 중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2등이 미국인데 1등하고 1등 사이에 지금 싸움이 붙었단 말이죠.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두고 보고 전략적 태도를 취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전략적 포지션은요. 권력 단위가 블록화가 됐을 때 우리는 자유도시
중세 영주술 사이에 있었던 네. 길드 같은 자유도시, 네. 여기랑도 거래하고 저기랑도 거래하는 자유도시, 네. 자유도시, 중립구, 중립구역구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외교 관점이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우리한테 좀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또 통일입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는 얘기인데 네. 우리는 그냥 끼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그렇죠. 강대국 사회에서. 네. 우리가 강대국 사회에서 자유를 얻기까지는 그것도 100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현 정부의 경제팀들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팀들이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소득주도 성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실제로 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해석이 또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더라고요. 네. 제대로 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때 또 보시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